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지혜다락방에서는 밥상을 통해서 평생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심선아 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밥상으로 병 고치는 일을 돕고 있는 영양학 박사 심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각종 방송과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계시는데요. 식습관 코칭까지 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식영양연구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또는 이제 건강 상태 여러 가지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먹어야 될 음식들이나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다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 맞춤 식단을 주로 상담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밥상을 건강하게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이 분야에 박사님은 관심이 많으셨나요? 사실 식품영양학과를 처음 갈 때는 네. 잘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화학을 굉장히 많이 배우더라고요. 제가 화학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학교를 그만둘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공 중에서 제가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딱 배우면서 굉장히 이제 과거에 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내가 정말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시골 출신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도시에서 타지 생활을 좀 했거든요. 네. 유학 생활을 했는데 저희 이모께서 이모 집에 이제 살면서 이모가 굉장히 심한 당뇨 환자셔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결국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자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손 쓸 수가 없었지만 전공을 공부하면서 음식으로 좀 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들, 다룰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이렇게 과거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거에 비해서 현재 더 많은 분들이 식습관 또 식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제 생각은 네.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또 이제 경제 상황도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여가를 잘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느냐 이거잖아요. 네. 자, 여기에 있을 때 사실 이제 건강이 좀 핵심이기 때문에 이 건강이 과거에는 치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음식의 중요성이 좀 더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답변 듣고 나니까 오늘 강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부분 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선아 박사님의 첫 번째 강연 지금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고 그 병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가? 60 정도 될 때까지 어떻게 먹었나? 어떻게 살았느냐가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사실 저는 지금도 사실 합니다. 몰라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잘 먹고 다르게 먹는 방법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음식하고 우리 밥상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고 밥상을 잘 바꾼다면 고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가장 또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드셨어요? 아니면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우리는 밥으로 안부도 묻고 또 밥으로 인사도 하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만큼 사실 이 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중요한 삶의 큰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먹을 것도 굉장히 많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하잖아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사실 우리가 잘 먹는다는 거, 잘 먹는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제가 영양학 박사지만 새로운 음식을 소개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고 몰라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잘 먹고 바르게 먹는 방법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자,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살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딱 지금 100세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세를 살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100세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요. 실제 우리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 현재 기대 수명,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지금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기대 수명이 약 83.5세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아프지 않고 뭔가 약이나 치료받지 않으면서 정말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 수명은 약 67세가 조금 안 돼요. 자, 이걸 보면 한 17년 정도는 어때요? 내가 좀 많이 아프고, 그리고 또 대부분이 나이 들면 아프고, 아프다가 더 아프다가 결국 고통스럽게 죽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사실 하시기 때문에 사실 100세가 기대가 되면서도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기 보이는 이 사진은 저희 친할머니예요. 저희 할머니는 올해 98세십니다. 근데 저희 친정 엄마는 사실 78세예요. 그러면 이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한 7, 8년 전부터는 이제 가서 부모님을 뵙고 할머니를 뵙고 올라올 때마다 사실 이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사실 저는 지금도 사실 합니다. 엄마한테는 좀 죄송해요. 자, 우리가 60이나 한 65세 정도 될 때까지는 보면 건강이라고 하는 게 나이 순서대로 가요. 조금 더 젊으신 분이 좀 더 건강한 모습, 조금 더 나이 든 사람이 조금 덜 건강한 모습.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60세가 넘고 65세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나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나이 될 때까지 한 60 정도 될 때까지 어떻게 먹었나, 어떻게 살았느냐가 60부터 이제 90, 100세까지 그 삶의 질이 사람들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엄마는 78세시지만 사실 아직도 조금 비만하시고 여기저기 많이 아프다고 하세요, 늘. 근데 98세인 저희 할머니는 정말 건강하셔서 정말 약을 영양제 한 알도 안 드시고 모든 식사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라는 100세는 이제 요런, 우리가 원하는 100세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연사 하면 참 좋겠는데, 그쵸? 내가 사는 날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한 2, 3일 잠깐 아프다가 정말 자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병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도대체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고 그 병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가,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인들을 좀 묶어서 발표한 게 지금 보시는 7가지 정도입니다. 살펴보면 흡연, 음주, 그리고 비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복부 비만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운동이 부족한 것, 혈압이 높은 것,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부족하게 먹는 것. 이 7가지가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병에 걸리고
낫지 못하는 또 사망으로 가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온 그 항목들은 이게 다 음식하고 우리 밥상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고, 자,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다수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밥상을 잘 바꾼다면 고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는 영양학을 전공했으니까, 자, 영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영양소를 먹는 건 아니지만 식품을 먹게 되면 이 식품 안에 있는 영양소가 결국 우리 몸에서 이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음식을 먹어요. 저는 뭐 점심을 오늘은 좀 바빠가지고 도시락으로 제가 먹었는데요. 자, 도시락을 먹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먹은 영양소들이 다 흡수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을 꿀꺽 하고 넘기면 위를 통해서 장에 들어가서 위에서 일부 분해되고 장에서 분해가 되면 대부분은 소장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은 선별하는 일을 해요. 흡수할 것과 흡수되지 않을 것이 분리되는 곳이 바로 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흡수가 된 영양소들은 어디로 가느냐? 혈관으로 가요. 혈액을 통해서 온 몸을 순환하면서 이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거고, 만약에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라면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게 신진대사의 이제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간 영양소를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지금 산소,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 나는 끊임없이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먹은 영양소들은 혼자서 그냥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을 통해서 마신 이 산소하고 만나서 영양소를 쉽게 말하면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이런 영양소들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만 나오면 너무 좋아요. 에너지만 나온다면 사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우리가 병에 걸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래를 보면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또는 어떻게 조리해서 먹었느냐, 또는 양을 얼마나 먹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적게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 만들어진다면 우리 몸에서 이것들을 다 처리해낼 수가 있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거나 또는 만들어졌는데 몸에서 청소를 잘 못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오래 이제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결국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지금 23년 동안 저는 식이요법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구보다 다 이제 저한테 오실 때는 다 식사 일기를 적어 오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식단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그거예요. 적어도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음식에서 오는 병이라면 거의 대부분은 저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청소가 안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해결 방안, 원인을 알면 해결 방안도 쉽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 같은 것들을 가능한 적게 만들 것인가, 그 밥상을 찾으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생겼을 때 이걸 가능한 좀 빨리 청소할 수 있는 밥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한다면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거, 또 건강을 내가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런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 같은 노폐물들을 가능한 적게 만드는 방법, 저는 딱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적게 드셔라예요. 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드실수록 조금 욕심을 덜 부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할머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참 지혜로우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명절에 이제 가서 뵀더니
식사를 참 잘하시는데 그날 굉장히 좀 적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안타까워서 할머니 조금 더 드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어떤 말씀하시냐면 네 나이에는 조금 더 많이 먹어도 괜찮고 조금 덜 먹어도 괜찮다. 근데 내 나이가 되면 좀 덜 먹는 건 괜찮아도 좀 더 많이 먹는 건 크게 이제 나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보고 더 먹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라고 음식의 욕심을 줄여가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음식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들을 우리 몸에서 대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나 가스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많지만 조금 적게 드시고요. 사실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주변에 잘 살펴보세요.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 나이가 50살이 기준이에요. 50 이전에는 조금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50이 넘었는데도 밥을 먹고 나서 습관적으로 배불러 죽겠네 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이미 어떤 병이든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다행히 아직 안 걸렸다면 앞으로 걸릴 확률이 높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나이가 먹어갈수록 약간 위를 조금 덜 채우는 노력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천연 음식을 조금 가까이 하시는 게 좋아요. 천연 음식의 반대는 가공이 많이 된 음식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첨가물이 많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자연 대 자연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먹는 음식은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내 밥상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생명이 있는 자연이었기 때문에 내 몸도 생명이 있는 자연이잖아요. 자연과 자연이 만날 때에는 뭔가 첨가물이 많이 되어 있는 거, 변형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은 몸에서 잘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천연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거. 자,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맛 음식을 찾자라는 겁니다. 자, 몸맛 음식이 대체 뭐야? 그렇죠? 입에 맛있는 음식이 몸에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양적으로 좋은 음식과 실제로 내가 먹어서 좋은 음식이 약간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등푸른 생선, 고등어는 좋은 음식일까요? 안 좋은 음식일까요? 좋은 음식이에요. 고등어가 왜 좋은 음식이죠?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액 건강에도 좋다, 뇌 건강에도 좋다, 눈에도 좋다.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자, 그거는 영양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다른 음식을 먹을 땐 다 괜찮아.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목이 올라서 분명히 아침에 먹었는데 저녁까지도 비린 맛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아주 많이 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모든 음식을 먹었을 때 다 그런 반응이 있다면 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다른 음식들은 다 보통 괜찮은데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그런 부정 반응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욕심을 좀 버려야 하는 음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기계나 자동차라면 같은 음식을 먹으면 다 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 우리 몸은 절대로 기계나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다 다른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특히 지금처럼 좋은 음식이 많고 먹을 음식이 많고 새로운 음식이 많을 때 내가 그 음식을 먹을 건가 말 건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좋아질 건가 나빠질 건가, 이것은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내 몸이 스스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보통은 소화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들이 날 수 있어요.
위가 더부룩하거나 뱃속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대변으로 뭐 설사를 하거나 또는 반대로 변비가 생기거나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소화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음식은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되는 음식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가 그걸 내가 그 음식을 계속 먹으면 살이 잘 쪄 하는 음식. 자, 밀가루 음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살이 잘 쪄 하시는 분은 밀가루 음식을 조금 덜 드셔야 되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몸에서 잘 쓸 수 있는 그 식품들은 신진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몸이라면 조금 더 먹으면 좀 더 많이 쓰고 좀 덜 먹으면 좀 아껴 쓰고 이러면서 몸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잘 붓거나 체중이 많이 늘거나 하는 음식들은 내 몸에서 그만큼 효율이 좀 떨어지는 음식이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는 염증이 생기는 음식. 저는 혹시 나중에 저를 어디 사석에서 만났을 때 제 얼굴에 뭔가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많이 나면 아, 저 선생님은 닭고기를 좀 먹었구나 생각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저도 이렇게 뾰루지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해요. 잠을 못 자는 음식. 물론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음식들은 나랑 조금 덜 맞는 음식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할 때 이런 음식들은 좀 줄이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는 뭘 먹어도 다 괜찮아요. 불편함이 없어요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분들은 못 느꼈을 뿐이지 실제로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식사 일지를 한 일주일 정도, 조금 길면 열흘에서 2주 정도만 식사 일지를 쭉 적으시잖아요.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저녁 먹은 거, 간식 먹은 걸 적어보시고 그 다음 날에 컨디션 상태, 소화 상태, 대변 상태, 혹시 혈당이 높으신 분이라면 혈당, 혈압이 높으신 분이라면 혈압, 본인이 불편한 것들을 잘 적어보시면 아, 내가 어느 음식을 먹었을 때 좀 더 편안하고 어느 음식을 먹었을 때 좀 불편하고 근데 불편한 음식이 반복된다라면 그 음식은 내가 조금 멀어져도 되는 음식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내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외식도 해야 되고 과식도 하고 또 뭐 가공식품도 먹고 하지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와 같은 노폐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환경이. 자, 그랬을 때 이걸 청소를 조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건 사실 물이에요, 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식이섬유이고요. 세 번째가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세분화를 해보면 사실 제가 아까 우리 장이 선별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흡수할 것과 흡수되지 않을 것들을 이제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특히 식이섬유는 흡수되지 않는 노폐물들을 잘 청소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식이섬유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요. 자, 항산화 영양소는요, 내 몸 안에 흡수가 됐어. 흡수가 된 영양소들이 몸에서 한번 쓰였어. 쓰이고 남는 노폐물들을 처리할 때 항산화 영양소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좋은 일들을 해주니까 식이섬유와 항산화 영양소를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우리가 식단에 잘 구성을 하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수분이니까 평상시에 수분도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량을 규칙적으로 잘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일단 어떤 병이든 병을 진단받았다 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좀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아직 다행히 병을 진단받지는 않았는데 내가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가 체중의 변화입니다. 체중이 빠져서 문제이신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체중이 좀 증가했을 때 문제인데요. 이 체중 증가는 저는 이제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체성분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뭐 20몇 년 하다 보니까
보지 않아도 제가 얼추 이제 이게 가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좋으냐면 내가 20살 때 체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살 때, 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50kg 정도였다. 20살 때. 그러면 내가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내 20대 때 체중, 건강했을 때 체중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저는 55kg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찌는 살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찔 수 있는 살이죠. 자, 그런데 이게 10%를 좀 넘어갔다. 그래서 한 20%까지. 그러니까 저로 만약에 기준이라면 한 뭐 10kg, 그러니까 60kg까지 55에서 60kg 이 사이라면 이제 노란불이 막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20%를 초과했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병으로 찐 살, 빼야 하는 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에 기계에 실제로 올라가서 체성분 분석을 해보면 제 이야기가 아마 크게 오차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뭔가 체중이 많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젊으신 분들은 체중이 한꺼번에 느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잦은 부종으로 나타날 때가 많으니까 부종이 잦다면 조금 이제 신진대사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나 대변에 뭔가 자꾸 문제가 있다면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자, 세 번째는 피로감인데요. 피로감은 좀 정상적인 피로감과 비정상적인 피로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막 일하는데 안 피곤하다?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피로감은 어떤 피로감이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래도 비교적 잘 일어나요. 그리고 낮에 주간 시간 동안에 정신없이 일을 해요. 그러다가 업무가 다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아, 오늘 피곤했다. 빨리 씻고 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씻고 누웠을 때 잠이 빨리 들어. 라면 이건 아주 정상적인 피로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비정상적인 피로감은 어떤 피로감이냐면 양상이 달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피곤하고 오전 시간은 어떻게든 그래도 버텨져. 오전 시간은 커피도 마시고 뭐 약간 바쁜 일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점심 먹고 나서예요. 점심 먹고 나서는 한 서너 시 될 때까지는 굉장히 피곤해서 이때 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지고 잠깐 잠을 자야만 뭐 이렇게 일상생활이 되고 이렇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녁까지 계속 피곤하냐? 그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피로감을 가지신 분들은 한 4시나 5시까지 계속 피곤하다가 해가 질 무렵 되면 몸이 가벼워져요. 피로가 갑자기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몸이 가벼워서 뭔가 운동도 할 것 같고 공부도 하고 뭔가 업무도 그때 효율이 막 올라요. 그래서 막 밤에 막 굉장히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자야지, 늦은 시간에 자야지 하는데 잠이 안 와. 자, 그리고 나서 억지로 잠을 청해서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에 굉장히 피곤해.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피로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피로감. 자, 제가 이렇게 신진대사 저하의 징후를 알려드렸는데, 자,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것들이 해당이 된다라면 어떤 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내 밥상을 되돌아봐야 되는구나. 뭔가 내가 잘못 먹고 있는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밥상을 한번 차려볼게요. 밥상을. 자, 우리가 밥상을 차리는 가장 기본은 균형식입니다. 균형식. 근데 그게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또는 상황, 질병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가장 기본 그 틀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양소, 우리가 이제 흔히 5대 영양소, 요즘 뭐 6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5가지 이런 필수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가는 밥상, 여기에다가 조금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즘은 뭐 파이토케미컬, 또 식물 영양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항산화 영양소까지 더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밥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제가 골고루 드세요,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 골고루 먹고 있어요, 저 닭고기도 좋아하고 소고기도 좋아하고 돼지고기도 좋아해요 라고 하는데 그건 골고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식품군에서 골고루 먹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기에서도 한 가지, 생선에서도 한 가지, 채소에서 두세 가지, 곡류에서도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식품군을 다양하게 먹는 것이 정말 골고루 된 그런 식단이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실제 먹는 것 사이에 갭이 크고요. 싫어하는 것과 실제 먹는 것 사이에도 갭이 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건강 식단을 짜드리다 보니까 제가 채소를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는 채소 굉장히 좋아해요. 반면에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밀가루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식사 일기를 적어 오시면 분명히 본인은 채소를 좋아한다 하셨지만 실제로 먹는 걸 적어보면 일주일에 몇 번 못 먹고 밀가루 음식은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지만 실제로 일주일에 몇 번씩 먹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은 뭐가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실제 먹는 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이성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먹거나 먹지 않는 음식들의 그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탄수화물은 이제 우리 식단으로 치자면, 밥상으로 치자면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요즘은 사실 탄수화물이 굉장히 좀 지탄받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멀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영양학자로서 탄수화물이 모든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한번 잘 살펴보실래요? 우리가 밥상을 바꿀 때요, 반찬을 바꾸는 때보다 밥을 바꿀 때가 훨씬 더 밥상을 바꾸기가 좋습니다. 뭐 이런 예를 제가 들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얀 쌀밥을 따끈따끈한 하얀 쌀밥이 있다면 나머지 밥상에 약간 김도 조미가 되어 있는 바삭한 김, 그리고 약간 이렇게 따끈따끈한 이렇게 햄, 소시지, 아니면 뭔가 약간 좀 더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딸려오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당겨요. 자, 그런데 밥을 좀 바꿔볼게요. 좀 따끈따끈한데 현미나 잡곡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현미밥으로 한번 바꿔보면 반찬이 딸려오는 반찬들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조미된 김보다는 그냥 구운 김 또는 햄이나 뭐 소시지 같은 이런 가공식품보다는 나물 하나 조금 더 넣으면 좀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당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밥을 여러분들이 건강한 밥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좋고요. 밥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공기 정도 분량의 밥을 내가 하루에 나누어서 드신다면 절대로 많은 양이 아니에요. 설사 내가 만약에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내가 먹는 총량이 2공기 정도 분량이라면 절대 많은 양이 아니니까 그 양을 내가 좀 나누어서 충분히 즐기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좋은 탄수화물이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통곡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소화 상태를 봐가면서 통곡물의 양은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욕심 부려서 무조건 그냥 잡곡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내가 소화가 좀 덜 된다 하시는 분은 한 20%, 내가 조금 소화가 괜찮다 하시는 분은 조금 늘려서 한 50%까지 해서 잡곡과 흰쌀의 비율은 본인의 소화 상태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해가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잡곡밥을 드실 때에도 하나 더 팁을 좀 드리면 너무 여러 가지 잡곡을 한꺼번에 섞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잡곡을 5가지 이하로 섞었을 때랑 10가지 섞었을 때, 15가지 섞었을 때, 20가지 섞었을 때 어떤 게 흡수가 더 잘 될까를 봤더니 5가지 이하로 섞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양하게 먹고 싶으면 한 번에는 조금 단순하게 먹되 끼니마다 또는 뭐 주간별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탄수화물에서 가장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아무래도 정제된 탄수화물들이기 때문에 빵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음식들만 조금 더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똑같은 양을 먹으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순서인데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고 그다음에 체중 증가도 훨씬 덜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순서를 바꾸는 거, 이런 방법들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단백질은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죠. 하루에 평균 여성은 한 50g 정도, 남성이라면 70g 정도 이 범위 안에 보통 필요해요. 자, 단백질은 중요한 것은 식물성과 동물성을 좀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골고루 먹는 단백질이 나중에 효율이 더 좋아요. 단백질은 내가 먹어서 흡수가 될 때는 아미노산까지 쪼개져서 흡수가 됐다가 몸 안에서 필요할 때 다시 단백질을 합성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만들어서 합성해서 쓸 때 이게 식물성과 동물성 또는 동물성이라도 다양한 동물성, 식물성이라도 다양한 식물성일 때 훨씬 더 나중에 합성되는 효율이 더 좋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도 그렇고 이제 뒤에 나올 지방도 그런데요. 이런 영양소들의 핵심은 직접 불에 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숯불은 참 맛있지만 영양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고온조리. 자, 직화 자체가 고온의 영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는 영양도 있죠. 근데 단백질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조리의 온도가 아주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140도, 조리 온도가 140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유해 물질들이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0도나 180도를 넘어가게 되면 유해 물질들의 생성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 안에서 신진대사 과정에 뭔가 노폐물이 생길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화나 고온조리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지방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지방은 하루에 필요한 총량이 약 40에서 50g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별도로 드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에다 자연스럽게 포함시켜서 드시면 되는데요. 지방에서는 사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비율이 포화지방이 1이라면 불포화지방은 한 2 정도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식물성 기름을 좀 늘려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정도, 요 정도 하시고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고온조리는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채소나 과일은 아까 우리 WHO에서 채소나 과일을 적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 문제였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돼? 얼만큼 먹어야 돼? 하루에 500g 이상 먹는 것이 권장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채소로는 한 300g에서 400g, 자, 과일을 한 100에서 200g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을 일주일에 몇 번씩 먹을까요? 일주일에 몇 번씩 먹어야 좋을까요? 자, 채소를 넉넉히 먹어야 되는 건데 하루에 500g 정도 채소라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쌈밥집에 가면 이만한 소쿠리에 이렇게 쌈을 듬뿍 주죠. 그게 아마 500g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채소를 매일 그 정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열심히 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채소라고 무조건 다 생으로 먹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보통 반 정도는 생으로, 반 정도는 익혀서, 그러니까 나물이 됐든 이렇게 국으로 끓이든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채소를 먹을 때 더 중요한 건 칼라를 좀 구분해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 먹는 게 100이라면 그중에 50 정도는 백색 채소, 나머지 50은 컬러 채소. 그러니까 우리가 백색 채소라면 배추, 무, 양배추,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의 주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는 하지만 조금 더 컬러가 진한 채소를 적어도 그만큼은 먹으려고, 50% 정도는 먹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일은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돼요. 이제 아마 많은 곳에서 이제 주의를 들으셨겠지만 과일은 하루에 한 번에 100g씩 2회니까요. 사실 과일 100g이면요. 사과 3분의 1개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과 1개를 다 먹으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과 1개를 가지고 3번에 나누어서 먹겠다 이런 가늠을 하시는 거예요. 과일을 특별히 좋아해서 과일을 좀 더 드시고 싶다. 그럴 때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최대한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적어도 이제
외식도 많이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외식도 많이 하고, 어쩔 수 없이 과식도 하고, 그다음에 가공식품도 먹고 하기 때문에 내 몸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안 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디톡스 하는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동안 20년 넘게 이렇게 그래도 병이 있어서 저랑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가 채소 주스예요. 채소 주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추천드리는 건 칼라를 3가지, 붉은색 채소가 하나, 녹색 채소 하나, 흰색 채소 하나, 이렇게 섞어서 이걸 주스로 갈아서, 과일은 넣지 않고요. 채소 위주로 해서 이걸 갈아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내가 기회 되는 대로 좀 드실 수 있다면 몸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영양소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채소 주스를 한두 잔 정도 드신다면 식이섬유와 항산화 영양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몸을 좀 잘 청소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뭐 직업병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입맛대로 먹기 쉽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워낙 많고. 자, 그럴 때 조금 절제할 수 있는 저만의 팁이라고 하면 저는 내가 음식을 딱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상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따라가 보는 거죠. 아, 지금은 위에 들어갔을 거야. 지금은 장에서 흡수가 될 거야. 혈액으로 갔을 거야. 필요한 조직에 가서 썼을 거야. 이것들이 이제 쓰고 남았으니까 뭔가 노폐물이 됐을 거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인식을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사실은 함부로 음식을 먹는 일이 조금 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조금은 조심해서 먹고 즐겁게 먹고 맛있게 먹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것들을 무분별하게 먹는 것은 좀 안 되겠다. 이것들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식습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을 코칭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코칭을 통해서 식습관이 나아져서 건강해진 케이스,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굉장히 많은데 네.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지만 제일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40대에서 50대에 있는 남자분들이세요. 사실은 40대, 50대 정도라면 병을 하나 갖고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이분도 역시 50대 남성분이셨는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에 복부 비만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식단을 이렇게 잘 알려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를 이렇게 보시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도저히 못한다. 도저히 못한다. 나 이거 안 하고 말겠다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제가 그분이 참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더니 자, 그러면 박사님, 제가 이걸 다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자, 이 중에서 내가 정말 안 해야 될 것 딱 2가지.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것 2가지. 2가지씩 선별을 해주시면 제가 다는 못해도 그 2가지씩은 정말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가지씩 알려드렸는데 정말 그분이 그 2가지씩만 하셨는데 한 6개월쯤 지나서 보니까 체중은 한 6kg 정도 감량하셨고요. 당뇨약도 반 정도 좀 줄이시고 고지혈증 약도 좀 반 정도 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꾸준히 지금도 식이요법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바꾸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또 건강해진 사례까지 들으니까 다음 강의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만날 텐데 어떤 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년 이후에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병들이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혈액이나 혈관 관련된 질환들이니까 네. 이제 사실 음식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영양관리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